저는 2800선 초반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여론은 놨어요. 근데 왜 기술적 반등으로만 생각을 하는가? 원래 출연할 시점보다 좀 빨리 그러니까 해달라고. 갑자기 이제 제가 원래 2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하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아니다. 네, 빨리 지금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왜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하단을 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치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이경민 팀장이 말한 2610선이 깨졌다가 올라왔으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은 거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시점은 2월 말 3월 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작가님한테 좀 빨리 잡자, 최대한 빨리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아닌데 아마도 2월 말 3월 초까지 흐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싶어서 좀 빨리 뵙자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말씀하실 주제가 동특이죠. 가장 어두울 때 매수 기회가 온다인데 어쨌든 팀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밴드 하단에 도달했다 코스피 반등했잖아요. 네. 일단 반등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반등을 한 이유를 보면은 싸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1월 달에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내렸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컸던 것은 경제지표가 안 좋았어요. 1월 초부터 안 좋았고 1월 중순에도 소비지표, 제조업지표, 고용지표 다 안 좋았고요. 이런 와중에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 불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불안하고 통화정책도 부담스럽고 수급도 악재로 둘러싸여 있고, 요 세 가지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오면서 시장을 막 밀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던 건 맞아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단기 지표입니다. 단기적으로 심리가 리스크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게 정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AAII, 그래서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하는 비율, 약세 전망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차감해서 봤을 때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었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 심리가 조금만 회복돼도 시장은 반등할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기보단 좀 완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이슈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경제지표가 좋으면 좋아서 오르고,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경제지표가 부진하니까 통화정책은 좀 후퇴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2800선 초반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여론은 놨어요. 근데 왜 기술적 반등으로만 생각을 하는가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 2800선 초반 정도까지는 열려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2900, 3000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2800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최근 2788까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신 건데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아직은 적극적으로 살 때 아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2600선 초반이었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사도 된다. 싼 종목들을 사셔서 한 5에서 8%, 좀 많이는 10% 정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2600에서 한 2800선 근처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동안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이긴 한데요. 요 위에 그림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밑에 그림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연방금리 선물. 그러니까 미국 통화정책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건가, 12개월 내에 미국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좁혀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조정 국면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는 건 다행이에요. 올라오지 않는데 이 물가랑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엄청 높네요. 네, 4.5.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통과하고 하락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발표된 미국 CPI가 7.5.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을 걷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지고 있어서 아직은 추세 반전 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국면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팀장님이 또 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고용 지표는요? 일단은 고용 지표는 두 가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조금 한두 달, 좀 이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일단은 제가 이번 고용 지표를 보고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안 보셨을 텐데, 저 이번 고용 지표를 보고 저랑 저희 채권하고 경제 담당하시는 공동락 부장님하고 화를 냈어요. 왜요? 왜냐면 고용지표 취업자 수 데이터가 2019년부터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우리가 봤던 데이터랑 1월 달에 공개된 데이터가 다 바뀐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색이 1월 달 발표된 데이터고 파란색이 12월 발표된 데이터인데 다 등락이 바뀌어 버렸죠. 그 편차를 보면은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건 낮아지고 낮았던 건 높아지면서 되게 플랫한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에서는 뭐 그냥 기업들이 결산 반영했어요. 끝이에요. 근데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상황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당황스러움을 뒤로 하고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로 좋은 시그널은 그동안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락하고 상관관계가 12월 달 데이터까지는 마이너스 0.69.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을수록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진정되면은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으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재확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담스러운 흐름들은 있었는데 그 웨이브가 계속적으로 작아졌어요.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 국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진정이 되면 고용 개선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요 밑에 그림이 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란색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동안 왜 고용자들은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은 떨어지냐? 왜냐면은 그 모수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취업을 해도 실업률은 막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랐어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직후 이후 처음으로 62%를 넘어섰거든요. 이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고용이 더 개선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 소득을 받으면서 소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병목 현상도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은 62%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은 1월 한 달 동안에 고용 시장으로 뛰어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39만 명이에요. 근데 1년 내내, 2021년 1년 내내 늘어난 취업자 수가 163만 명이에요. 거의 1년치를 거의 다 온 거잖아요. 20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1년에 들어왔던 것보다 20만 명 적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그널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들은 한두 달 뒤에, 좀 길게 보면 두세 달 뒤에 좋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트리거, 그리고 징후,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금리 인상이죠.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금리 인상,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확 튀어버렸어요.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12월 FMC, 그러니까 올해 안에
6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가능성은 누가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연방금리 선물이나 그런 것들 매매하면서 정해지는 가격을 가지고 확률로 나타낸 거거든요. 보면은 33%로 가장 높고 7번, 8번 금리 인상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뭐 3번 정도 예상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월 FMC 때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금리 인상 횟수는 22년에 3번, 23년에 3번, 24년에 2번이에요. 총 8번인데 그걸 올해 안에 할 수 있다는 확률도 2.9%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의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는 잡혔는데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1차 변곡점은 CPI, 그리고 2차 변곡점은 16일 날 있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까 전에 그 CPI, 네. 그게 이제 7.5%. 네. 엄청나죠. 이거 원래는 그 예상한 건 몇 퍼센트 정도? 7.3.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간 폭이 더 컸고 더 문제였던 것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에요. 전월 대비 변화율은 0.5에서 0.4. 그러니까 1월이 되면은 조금 낮아질 거야 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변화율은 부담스럽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해했을 텐데 이게 전월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심리는 뭐야,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통과했나? 더 낮아질까? 다음 달을 더 봐야 되겠네. 근데 전년 대비 상승률은 7.5. 이거 끝이 어디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커진 상황에서 연준 총재는 6월 달까지 100bp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 성명을 내면서 이제는 물가를 잡겠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국정과제 목표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과 물가를 잡는 거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물가를 잡는다는데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증시는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7.3, 5.9였는데 7.5, 6%로 됐고, 요 왼쪽 그림이 전월 대비 변화율인데 이게 쭉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플랫해지니까 시장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연준 위원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메이징한 금리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왔어요. 아까 보여드릴게 33.7%가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였는데 딱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월 달에 50bp, 그러니까 보통 25pp씩 금리 인상을 하는데 빅스텝이라 그래서 2번 금리 인상할 거를 한 번에 해버리는 확률을 92.8%.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2월까지 7번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34.9%로 가장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1월 FMC 직전만 하더라도 7번 금리 인상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전반적인 평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8번, 9번, 10번 금리 인상한다는 예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12월 FMC 때 미국 중앙은행에서 24년까지 22년, 23년, 24년까지 3년 동안 8번 금리 인상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예상 확률이 25.5%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올해 안에 다 한다 하면 내년과 그 이후에는 없을 수 있다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좀 뒤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월 FMC를 기점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더 걱정이 커지기보다는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딱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금리가 간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금리 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중립금리 발표하는데 이게 2.5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8번 금리 인상을 하든 뭐 9번 금리 인상을 하든 그 다음 스텝은 23년, 24년은 굉장히 완만한 스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무리 빠르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8번, 9번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아예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연내
5번, 좀 많으면 6번 정도로 보여준다면, 점도표를 보여준다면, 저는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은 제가 알기로 전월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밑에 그림이 12일 날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 지표도 전월보다는 좋아진다라는 예상이 들어오고 있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12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1월 달에는 좋아질 거야. 좀 많이 극복될 거야. 라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있는 거죠? 예상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월에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1월 달에는 부진했던 것을 대부분 극복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좋아야지 시장이 좋을까요? 나빠야지 시장이 좋을까요? 좋아야죠. 좋은 게 더 좋겠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전월보다 시장 경제지표가 전월보다는 개선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으려면 아예 안 좋든지 좋으려면 아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안 좋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이렇게 매파적으로는 안 가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좋다면은 경기는 그나마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월 대비 개선은 되는데 예상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통화정책은 그렇게 후퇴하지 않을 텐데 기대했던 경기 회복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 16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16일 날 발표된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을까 나쁠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저는 요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는 대폭등을 했지만 사망자 수는 별로 안 늘었거든요. 그 결과 각국 정부들이 봉쇄 조치가 강화되긴 했지만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동성 지수나 경제활동 지수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는 그림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동성 지수가 최근 11월, 12월 달에 반짝 올랐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짝 올랐다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플랫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1월 데이터가 12월보다 좋을까요? 1월이요? 네. 12월 달에 반짝 올랐다가 12월 달에 1월 달에 툭 떨어지고 2월 달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권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2월이나 1월 데이터보다 최근 데이터는 좀 덜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경제활동 지수나 이동성 지수가 올라오질 않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전월보다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친다면 좀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실적은 그렇죠. 그나마 미국 증시가 최근 반등을 좀 세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종목별로 엇갈리긴 했지만 실적이 좋았던 거잖아요. 실적 좋으니까 그 큰 회사들이 뭐 10%, 20% 오르고 뭐 큰 회사가 막 20% 폭락을 하고 막 그러기는 하죠. 근데 궁금한 게 미국 기업은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바로 주가들이 오르고 뭐 그에 따라서 비례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실적 발표를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한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어요.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어요. 반대로 미국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어요. 방향성은 높아졌고 한국은 낮아졌죠. 자, 미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조금만 좋아도 폭등을 하겠죠. 근데 기대감이 꺾인다, 방향성이 꺾인다 하면 폭락을 하겠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엇갈렸던 거고 한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가 먼저 반등을 했다면 실적 방향성이 낮으니까 반등을 했던 게 떨어지고 떨어졌던 것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 미국 실적과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를 좀 엇갈리게 하지 않았나. 제가 듣기로 또 그런 얘기도 누가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그 투명성 입장에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한국은 이거를 실적이 좋을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고 실적 발표하면 그때 파는 거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리 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뭐 선추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공매도를 한다든지 많이 올라온 종목 공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국 증시는 좀 수급이 조금 얇다 보니까 그런 매매 패턴에 의해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좀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은 먼저 튀어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정작 이 기대감이 얼마나 올라왔는지와 괴리를 맞춰서 다시 떨어지는 경향도 많고, 거꾸로 실적이 안 좋을까라는 걱정에 대폭락을 했다가 실적이 안 좋은 게 나왔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 하면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주가 흐름들이, 그래서 저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좋다 나쁘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나쁜데 주가는 어느 수준이고 시장은 어떤 해석을 할까를 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도 안 좋은 거는 다 아는데 지금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상황들이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국 4분기 실적 항상 그랬듯이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4분기 실적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주말까지 데이터거든요.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진했던 비율이 70%. 실적 쇼크 10% 이상 예상보다 훅 떨어진 기업은 51%. 굉장히 안 좋은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매년 그랬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80% 정도인가의 비중으로 12월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모든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다 털어버리는 경향들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매출액은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렇게 막 쇼크로 나온 거는 그런 비용 단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 4분기는 이미 지난 시즌이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4분기랑 그러니까 올해 연간이랑 4분기 실적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빨간색이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고 파란색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거든요. 괜찮네. 그죠? 괜찮네. 근데 왜 이렇게 지수가 빠져?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괜찮게 보인 이유는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이에요.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그나마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업종별로 이 흐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적 전망이 낮춰지고 있어요.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부 업종이나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올해 작년에 워낙 나빴던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선과 운송 왜 이렇게? 조선은 2021년이 거의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조금만 올라와도 이렇게 막 4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운송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운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좋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운임 가격에 따라서 꺾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을 빼고 본다면 시장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팀장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하면 2차 하락이 지금 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드렸는데, 가장 큰 핵심인 금리 인상 속도, 강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가 아니라 더 불안하다. 지금 7번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향후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경기에 대한 실망감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좀 조심하자. 지금 레벨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하단은 어디까지 깨질 수 있다고 이번에 보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사실은 그 대표적인 증시를 좋게 보시는 분에서 증시를 이제는 대표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저는 근데 요즘에는 또 지금의 하락장을 가장 잘 맞추신 분으로 또 대신증권의 이계민 팀장님이 열어 살렸다 이런 얘기도 또 댓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하단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데 26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다시. 그래서 지금은 2700
70, 80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2750선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8%, 10%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부터로? 2600 근처 가면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아닌 거고.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때고, 여기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틀 시점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틀 시점이 멀지 않았는데 이 동트기 전 이 가장 어두운 새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근데 거꾸로 이때 잘 대응을 하신 분들은 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 좋은 기회일 수 있고, 반대로 좀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코스피 하단을 정하지 못했는데 밴드를 좀 낮추게 된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스탠스는 비중 확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대강 러프한 내용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700선 후반 요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고 기술적 반응이 나오고 좀 이렇게 꺾이는 시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으로는 26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툭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레벨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순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 또는 현금 확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만들어갈 때 좀 긴 호흡에서는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크게 올해 상단도 뭐 크게 좋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단은 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상단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아요. 뭐 제가 원래 올해 작년 11월 달에 코스피 밴드를 제시하면서 2610에서 3330을 말씀드렸는데, 3300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저는 크게 레벨이 뭐 3000선 초반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흐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22년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예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11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저는 뭐 올해까지 본다면은 역세적 고점을 넘어서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내년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저는 좀 더 더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이 제가 자꾸 이번 조정을 좀 불안하게 보고 좀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계속 디테일하게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번에 잘 잡으시면 좀 긴 호흡으로 좀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3월 이후에 이제 좀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좀 있는 건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미국 GDP 성장률과 12개월 연방금리 선물 간의 간극인데, 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불안하다, 이게 좁혀져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2월 말 3월 초중반까지는 이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3월 FMC를 전후로 해서 3월 중순 전부터 이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국채 미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요게 떨어지면은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정책은 타이트해진다, 긴축적으로 간다라는 거고, 요게 안정을 찾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달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6개월 뒤에 경기 침체, 뭐 12개월 뒤에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걱정들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도 이제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글씨들을 조금만 보시면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흐름들이 1분기를 저점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던 그림, 그러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이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은 많이 불안한데, 불안감들이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쏟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이 두 가지로 경기 둔화를 좀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동계올림픽 때문이에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요즘 진짜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시진핑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올해 3년임을 앞둔 상황에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펼쳤던 정책이 제로 코로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만 나와도 공장 닫고 봉쇄 조치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배출량 조절.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베이징이나 주변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쏟지 못하는 거죠. 자, 경기부양책 쏟겠습니다. 자, 소비부양책입니다.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과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제조업 경기 활성화합시다. 공장을 풀가동합시다. 탄소 배출량과 또 상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돈만 풀고 금리 인하만 하고 그런데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제 3월 달에 전임대가 있거든요. 전국인민대회라 그래서 여기서 경기부양책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못했던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부을 수 있어서 돈은 이미 풀렸고 경기부양책이 쏟아진다면 아마 중국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도 경기가 턴하면서 미국과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는, 특히 중국 경기는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상황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사이클상으로도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통화정책, 3월 FMC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경제 전망, 물가 전망, 통화 정책 전망, 점도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은 7번, 8번, 9번까지 금리 인상을 높게 보고 있잖아요. 아마 연준이 제시한다 하더라도 5번, 6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FMC 때 50bp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월 FMC 때 그 50bp 두 번 금리 인상할 걸 한 번에 한다라는 예상이 93%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다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7번, 8번, 9번도 어느 정도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월 FMC를 지나면서 연준의 점도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다라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완화될 거야.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FMC를 기점으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초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이 되고 점차 올라가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정점을 찍고 이렇게 좀 만만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 3월 달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과 작년에 저희가 처음 뵀잖아요. 네. 참 좋은 게 팀장님은 이게 맞든 틀리든 항상 명쾌하게 말씀하셔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쾌하게 얘기하면 맞을 땐 좋죠. 사실은 이게 또 틀렸을 때는 그만큼의 다 여러 가지 여론들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듣는 분들도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약간 좀 헷갈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장단점이기도 하죠. 저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뷰긴 하지만 제 성향상 제 자료에서 시나리오 분석하는 자료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을 적어드려요. 60%, 30%, 10%. 그래서 좀 명확한 뷰를 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드리고 싶고 만약에 제 뷰가 제가 전제했던 요인들 왜냐면은 전망이란 게 확실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전망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나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런 그 가정들이나 흐름들이 좀 깨지게 된다면 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쪽 방향성이 좀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 얘기를 정리하면 이제 지금 코스피는 2,700 중후반이긴 하지만 다시 좀 떨어질 확률이 있고 그리고 사야 된다면 이제 3월 좀 이후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뭘 사야 되는지 또 명쾌하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일단은